그 다음에 최근에 말이죠. 최근에 이죠 까다로운 게 생겼는데, 그러면 1세대 1주택만 비과세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를 팔아서 나머지 하나를 1주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걸 많이 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로 팔아서 하는 거. 그러면 어떤 것을 먼저 파는 게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둘 다 세금을 계산해 봐서 세금 적은 것을 먼저 팔아버리면 좋겠죠. 그러면 세금 적게 내고 나머지 하나는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해주니까. 그래서 반드시 세금을 계산해 봐가지고 세금이 적은 쪽을 먼저 팔면 된다. 이게 1세대 1주택인데, 최근에 그러면 재미있는 게 생겼다는 게 내가 뭐냐. 가령 주택이 여러 개 있었어요. 임대하는 주택도 있고 여러 개 있었어요. 다른 걸 먼저 팔고 나중에 하나 남았어요. 다른 걸 먼저 접어놓고 하나 남았어요. 하나가 남으면 그럼 어떡할 거냐. 요 남은 것은 또 그 남은 날로부터 다시 2년을 거주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집이 여러 개 있어요. 가령 여러 개까지 않고 가령 3개 있다고 합시다. 3개. 3개 다 2년 이상 되고 2년 이상 거주를 했어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세대 1주택은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3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3개 다 이미 2년 이상 보유했고 2년 이상 거주를 한 적이 있다. 그럼 3개 다 봐주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가 남았을 때, 다른 거 팔고 하나가 남았을 때 그 하나 남은 것도 다시 2년이 지나야지. 과거에 여러 개 있을 때 나는 벌써 2년을 채운 사람이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참 신기한 규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그러면 2년 이상 이렇게 되죠.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과거에는 2년 이상 자기가 소유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3개인데 다 2년 이상씩 소유했다. 다 충족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생긴 것들이 거주도 2년 이상 해야 된다. 그래서 3개 다 내가 2년씩 가서 살았다. 그러면 이 3개 다 무조건 봐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이것도 1주택이 된 날부터 여러 개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기간이 지난 것은 소용이 없고, 이 주택만 남았다 이제 오로지. 그것도 그 남은 날로부터 새로 2년이 지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나도 이걸 이해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힘들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할 건 오피스텔. 이거 제가 강의할 때도 얘기를 했던 건데요. 오피스텔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주거용으로 쓰고 살림집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사무실로 쓰고, 어떤 사람은 가게로 쓰고, 여러 형태란 말이죠. 오피스텔이.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실제로 주거로 쓰느냐 상업용으로 쓰느냐 가지고 판단해라 이랬단 말이죠. 그럼 어느 시점을 기준해야 되겠어요? 맨 처음에 내가 설명했지만 양도일을 기준해야 되죠. 모든 과세는. 그러면 내가 이게 파는 날, 오피스텔을 파는 날 주택이었다. 그러면 이건 주택으로 봐주고, 만약에 다른 주택이 있는 사람은 요거까지 합쳐서 여러 다주택자가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걸 파는 날 주거지역으로 쓴 게 아니고 사무실로 썼다. 그러면 그때도 집은 없는 거예요. 집은 없어요. 그렇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썼느냐 사업용으로 썼느냐 가지고 판단을 해라. 그래가지고 세금을 매겨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강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이게 가령 주택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주택으로 개조를 하든지 또는
사업으로 쓰는 사람을 나가라고 해서 주택으로 쓰든지 해라. 그러면 된다. 양도일 기준이니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내가 주거용으로 썼는데 사업용이라고 하고 싶다. 2주택이 걸리니까. 그러면 또 양도일 현재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임대를 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당신 이건 주택으로 안 쓰기로 각서를 받아. 임대계약서에다 써. 각서를 아무리 썼더라도 새 사는 사람이 주거용으로 쓰는 것이 나타나면 이건 주거용이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다주택이 걸린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왔는데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오피스텔 건물을 질 적에 그 인가할 적에 인가받을 적에 또는 질 적에 보니까 이것은 주택으로 쓰기에는 안 돼 있더라. 그러면 실제로 주택으로 쓰더라도 이건 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또 반대로 처음에 질 때부터 이건 주택으로 보게 돼 있더라. 인가 조건도 다 주택으로 본다고 하는데서 인가를 해줬더라. 근데 나중에 주택을 안 쓰고 사무실로 썼다고 해서 사무실로 봐주느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도 딱 기억하고 있어요. 이걸 내가 전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판결을 본 뒤로 엊그제도 또 새로운 판결 보면 새로운 판결들은 또 이렇게 안 하고 종전처럼 했더라고요. 실제로 그거 주택으로 썼으면 그 주택으로 해야지. 또 이렇게 판결했어요. 또 판결도 지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 이것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농지를 서로 교환했다든지 이런 건 세금 매기지 말아라. 또 망해가지고 파산 선고를 받아서 할 수 없이 판다. 이런 건 세금 매기지 말아라. 이런 건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느냐면 여러분이 세법 공부를 하면서 이 개념 혼동이 오는 게 많아요. 용어 때문에. 용어 때문에 개념의 혼동이 오는 거 많은데 방금 제가 비과세를 쭉 많이 설명했죠.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다. 농지는 비과세다. 이런 비과세 개념하고 또 하나는 세금 감면 규정하고 이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비과세 해주는 것도 있고 감면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해요? 아, 두 개 다 세금 빼주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러죠? 아, 둘 다 세금 빼주겠다는 거 아니냐? 근데 그 개념이 달라요.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은 아예 과세 대상이 안 된다. 그건 논할 것도 없다. 신고할 것도 없다. 아무 할 것도 없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게 비과세 개념이에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예 빼버린다. 그러니까 뭐 신고할 필요도 없고 뭐 논의할 것도 없다. 걱정 없다. 이게 비과세고 세액 감면은 이것도 세금을 줄여주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준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은 감면은 뭐냐? 과세 대상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과세 대상은 되는데 그 과세 대상이 되면 당연히 세금을 매겨야 되죠. 그 중에 세금까지를 다 계산해가지고 세금에서 얼마를 빼준다. 이게 세액 감면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 혼동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장기 임대주택은 비과세 쪽에도 있지만 세액 감면 쪽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혼선이 생겨요. 그래서 이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 세금 감면해 준 것은 워낙이 많아요. 숫자가. 몇십 개 있어요. 몇십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설명을 지금 못합니다. 저도 다 알 수도 없고. 하여튼 장기 임대주택은 이렇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도 있다. 세금을 무겁게 먹이는 것도 있지만 세금을 감해 주는 것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액 감면은 뭐냐면 자격농지. 자기가 농사진 땅. 이것은 감면해 준다. 그러면 이런 건 차라리 비과세라고 해주지 왜 감면이라고 해주셨나. 나도 이거 좀 불만이에요.
아, 농군이 말이야. 자기 땅에다 자기 농사 지었는데 이거 세금에서 빼줘야지. 그럼 비과세 쪽에다 집어넣으면 아무 걱정 없죠. 신고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런데 요건 또 감면에다 넣어놨어요. 비과세 쪽에 안 넣고. 그럼 문제는 이제 그 농지를 작용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거든요. 작용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농사를 지었다. 스스로 경작을 했다. 그래서 작용이거든요. 스스로 경작을 했다. 이런 농지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다시피 비과세한다고 그랬으면 세금이 얼마 나오든지 간에 그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감면해 준다고 해서 그러면 얼마나 감해 주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자기가 농사를 지었다고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농지 있는 데서 자기가 살아야 된다. 농지 있는 데서 자기가 살아야 돼요. 그 농지에서도 먼 데 산 사람도 있고 가까운 데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농지가 있는 군에서 살면 돼요. 그 농지가 있는 군. 같은 군 안에 있으면 돼요. 농지가. 또 두 번째는 같은 군만 있는 게 아니라 인접군하고 있어도 돼요. 인접군에도만 있어요. 인접군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여기서 서울에서 보니까 가령 우리 집이 분당이잖아요. 분당에 있는 농지다. 농지를 팔았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내가 사는 데가 어디냐? 강남이다. 또는 서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당하고 서초하고는 이렇게 맞닿아 있죠. 접경이 돼 있죠. 서초도 마찬가지 접경이 돼 있죠. 이렇게 접경이 돼 있는 데는 또 봐줘요. 그런데 그러면 거리가 이런 걸 봐주는 이유는 뭡니까? 농사 지을 수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지을 수 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래서 봐주는 건데 아주 먼 데서는 또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주 그 거리가 30km를 넘으면 안 된다. 30km 이내에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두었고 그 다음에 그 경작하는 기간은 8년 이상을 경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접 경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직접 경작한다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경작. 자기가 자기 밭에도 가서 전기질도 하고 자기 논에도 들어가서 모두 심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얼마큼 하면 되냐? 2분의 1 이상만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웃기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내 논밭에 다리를 걷어붙이고 들어간 것이 1년에 며칠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아주 애매한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규정이에요. 그렇죠? 나도 논에 가서 이러고 다른 사람도 그 논에 가서 일을 했다. 내가 그 논에 몇 번 들어갔느냐? 이걸 2분의 1 이상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안 되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한바탕 웃고 그랬어요. 있을 수 없는 건.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이제 재밌는 얘기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 시골에 가면 특히 저 면사무소 직원이라든지 그 시골에 있는 월급쟁이를 한단 말이죠. 학교 선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틈만 나면 자기 농사도 짓고 출퇴근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농사 지은 거냐 안 지은 거냐? 그러면 2분의 1 이상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논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생긴 규정이 뭐냐면 가령 그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 선생을 한다. 자기 고향에서 면석이를 한다. 심지어는 한전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월급을 1년에 연봉을 얼마 받느냐? 3,700만 원 미만으로 받는 사람은 그냥 농사 지었다고 봐주고 그 소득이 3,700만 원도 넘더라. 그런 사람은 이렇게 소득을 많이 받는 사람이 어떻게 농사까지 짓느냐? 그래서 안 봐준다. 세상에 이런 규정들이 다 있어요. 이것은 아마 농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규정을 만들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하여튼 그 재미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면 농사를 짓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죽자마자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3년 내에 양도 오면 진 것으로 봐준다. 상속 내에 양도. 또 한 가지는 상속은 아들이 했는데 아버지가 농사 안 짓고 상속은 아들이 했는데 아들은 그러면 농사를 안 지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지었지 그동안에. 그런데 상속을 받아가지고 1년 이상 자기가 또 아들이 경작을 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경작기간하고 내 경작기간을 합쳐서 8년 이상 하면 된다. 이 농지점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이 규정한 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 가까운 큰 도시에 접경해 있는 큰 도시하고 가까운 농지는 전부 비싸요. 요새들 언론에 보죠. 서울 근교, 경기도 일대는 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농지라고 볼 수도 없는 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이게 농지 문제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농지도 작용하면 봐준다. 그런데 봐줄 테면 또 완전히 봐주면 좋은데 완전히 봐주는 게 아니고 조금만 봐준다 이러니 조금만. 그러면 얼마쯤 받으냐? 감면되는 세액을 계산했더니 1년에 1억도 안 되더라. 나는 이쪽에 논도 팔고 저쪽에 과수원도 팔았는데 그 두 개 세금 합쳐봤자 1년이 1억이 못 되더라. 어느 것은 1억을 다 봐줘라. 근데 1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5년 걸 합계를 해봐요. 5년 걸. 5년 내에 팔아먹은 것들을 다 합계를 해봐요. 그 5년 동안 팔아먹은 걸 다 세금을 합계해서 봤더니 1억이 넘는다. 그러나 2억은 못 된다. 그러면 2억까지는 봐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부디 이 도시 근교에 농지도 많고 뭣도 많고 뭣도 많아서 이 세금에 걸렸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자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세금 감면해 준 거 빼고 초과한 건 내라. 그래 초과한 건 달게 받겠습니다. 내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부자 아니냐 그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은 본래 촌놈인데 촌놈이니까 그 농지가 무척 아까운 것도 알고 하는데 이 서울에 와서 살면서 가까운 인근에 논밭 한 평도 안 샀어요. 그러니까 멍청한 거예요 내가. 아주 재산 관리에서는 멍청한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요전에 한참 유행했던 게 있어요. 우리 사회에. 그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제목이 2월과세라고 하는 겁니다. 2월과세. 그러니까 요것은 개념을 두 개로 떼어보세요. 2월 했으니까 넘어간다는 얘기죠. 2월. 과세. 그러니까 세금 매기는 걸 지금 당장에 안 매기고 다음으로 넘겨서 매긴다는 게 2월 과세예요. 그 어떤 게 문제가 됐냐면 이제 주택이다 이렇게 세금을 막 때려 매기잖아요. 예? 막 뭐 10% 더 매겨라, 20% 더 매겨라, 뭐 막 때려 매기니까 이제 얼른 또 꾀를 낸 거죠. 아 그러면 나는 개인으로 있으면 이렇게 막 하니까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재산을 법인 소유로 다 해버리자 이렇게 해서 유행을 했어요 한때. 저한테도 많은 사람이 물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권장을 안 했어요.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지 피해 간다고 다 되는 거 아니까 나는 그건 권장을 안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들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이것도 또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개인 사업자가 개인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재산을 가지고 법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법인에다가 재산을 넘겨줘 가지고 법인을 만들었어. 그럼 법인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거주주택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용케 또 세금을 빠져나가나 싶었는데 이제는 법인은 이 주택 같은 거 못 사게 해버렸다 아예. 그래서 이건 어떤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그런 꿈을 꾸고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법인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 법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출자를 합니다. 근데
보통 출자라 하면 현금을 갖다 넣는 걸 출자라고 그러죠. 근데 현금을 넣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물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현물을. 가령 일반 건물도 집어넣고 주택도 집어넣고 농지도 집어넣고 넣어서 법인을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현물 출자 방식으로 만들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법원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법원이 감정을 시켜가지고 이 재산 보니까 10억 원어치다. 그러면 이 법인의 자본은 10억으로 해라. 이렇게 결정을 해줘요. 이게 현물 출자 방식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땅을, 내 토지를, 내 건물을 다 법인에도 줘버렸는데, 내 이름은 없어져 버렸는데, 그럼 나도 뭘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뭘로 받습니까? 주식으로 받는다. 그 법인의 주식으로 받아. 이게 현물 출자 방식이고, 또 하나 방식은 포괄양도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포괄양도. 무슨 얘기냐면, 현물 출자를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전부 싸잡아서, 쉽게 얘기하면 싸잡아서죠. 포괄적으로 다 한 군데에다 싸서 몽땅 줘버린다고. 법인에다가. 그런데 방식은 현물 출자 방식이 아니고 양도 방식이에요. 팔고 사는 걸로 해. 가령 내가 지금 뭐 이런 재산이 있고 이런 재산이 있고 이런 빚도 있는데 이걸 몽땅 법인에다가 주겠소. 그렇게 해서 법인을 설립 하나 해주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재산만 주는 게 아니고 부채도 줘야 돼요. 다 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가령 이 재산이 포괄 양도 양수원 계약을 한 이 재산이 그 자산 가치가 그대로 법인의 자본이 돼야 돼요. 가령 내 재산이 10억을 이번에 매매한 것으로 해가지고 법인에 설립했다. 그러면 법인의 자본이 10억 이상이 돼야 돼요. 거기서 빼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가액이 그대로 법인의 자본 가치를 형성해야 되고 또 그 중에도 가령 내가 50%다 그러면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도 내가 50%를 가져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가령 100억 원어치를 그냥 양도양식으로 해가지고 회사에다 주워놓고 주식을 이렇게 받을 때는 아들에게 90% 가더라. 나는 10%만 갖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참, 포괄 양도할 때 그 자산 가치가 그대로 자본으로서 유지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좀 해주려고 어떤 사람들한테 이 방식을 좀 해주려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위험이 하나 있어요. 위험이. 왜 그러냐면 회사하고 나하고 이렇게 매매 형식으로 이렇게 재산을 넘겨주는데 매매 형식으로 그때 매매 가액을 얼마나 올 거냐 하는 얘기예요. 매매 가액. 가령 예를 들어서 내 재산 이번에 법인 설립을 했을 때 내가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내 재산이 100억이다. 100억 원이 다 법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100억 원 주식을 100억 원어치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양도 방식이기 때문에 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이 오고 가고 해야 된단 말이죠. 돈을 오고 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 돈이 개인에게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100억이나 이렇게 큰 돈이 갑자기 없단 말이죠.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사실은 법인에는 돈 한 푼도 없다. 이름만 법인이지 자본이라고 하는 게 겨우 1억이고 5억 10억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걸 일단 양수하는 거, 사오는 걸로 해야 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부딪혀요. 첫 번째.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나 봐라. 그러면 은행에서 일단 돈을 빌려가지고 그 재산을 산 걸로 해라.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또 은행 것을 뒤로 이렇게 갚아버리면 될 거 아니야. 한 바퀴를 돌려서. 그것도 법적으로는 합법적이 돼요. 합법적이 되는데 여기 또 걱정이 하나 따라와요. 뭐가 따라오느냐.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써먹었단 말이죠. 실제로는 매매도 안 하면서 은행 돈 빌려가지고 그 돈 한 바퀴 삥 돌려서 며칠만 돈 빌려가지고 고급 이자 주고 한 바퀴 돌아 또 갚아버려 은행비에. 그럼 나중에 보니까 법인은 한 푼도 없어 아무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이게 손을 댔는데 뭐라 그러냐. 이게 당신들 말이야. 이름만 이렇게 삥 한 바퀴 돌리고 돈만 은행에 빌려서 삥 한 바퀴 돌렸지 실제로 양도양수한 게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검찰에서 수사해가지고 처벌들을 했어요. 그리고 요새는 아마 함부로 잘 못할 거야. 그래서 나한테 자문을 받는 사람한테는 처음부터 내가 이런 염려가 있으니까 나는 권장은 않겠다 이래서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떤 세무사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가서 막 권장시켰다가 법원에 수사에 걸려가지고 야단 맞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고 어떻게든지 최소한 법률에 직접적으로는 안 걸리게 해야지 어중간한 지식을 가지고 들은 풍월로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는 큰 망신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한때 신문에 많이 났더라고요. 주택에 과세 많이 하니까 이렇게 법인으로 만들어서면 된다. 신문에 여러 번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웃기는 얘기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런 방식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문제인데 그러면 이렇게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개인 재산을 법인으로 다 투자한 것으로 해서 법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법인이 그때 가서 팔았어.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법인으로 넘기면 그게 내나 판 거거든요. 법인한테 판 거예요. 아무리 법인도 내 거라 하지만은 법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법인에다 주식회사에 판 거야 돼요. 그러면 이때 양도소득세를 사실은 내야 되거든. 근데 양도소득세를 왜 안 내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양도소득세 내는 것은 2월 시켜주겠다 다음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2월 시켰어요. 2월 시킨 뒤에 법인이 비로소 그때 가서 팔았어. 그러면 법인 되기 전에 개인으로 있을 때의 양도소득세, 법인으로 넘어갈 때의 그 양도소득세는 그럼 봐주는 거냐? 안 봐줘요. 어떻게 하느냐? 법인으로 넘어가기 전 것은 어떻게 하냐? 개인이었잖아요. 이때 것은 개인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법인으로 넘어간 후에 생긴 소득은 법인으로서 계산하고 법인세로 두 가지를 따로따로 계산해가지고 따로따로 세금을 매겨요. 아까 언제 이런 비슷한 게 있었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인가날 전후화를 따로따로 각각 계산해가지고 합쳐 세금 내라 그랬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법인으로 넘어가기 전 것은 전 것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법인으로 넘어간 후에는 법인에게 매길 걸로 계산해서 양쪽에 다 법인세로 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다음으로 넘겨주는 것뿐이지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쪼개서 그러면 세금을 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빠져나가는 구멍은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법인이 팔면 법인이 파는 시점에 이렇게 세금을 매겨라 했는데 법인이 계속 안 팔고 있으면 어떨 거냐? 그러면 안 먹인다. 그럼 세월이 100년 후에도 이걸 누가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냐? 그런 문제까지는 검토가 안 돼 있어요. 법률에서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대개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쓴 거다 이렇게 했으니까 법인으로 만들었 뒤에 얼마인가 곧 팔아먹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 가서 과세하겠다 이렇게 만들었지. 가령 법인으로 만든 가령 50년 후에 판다. 그러면 50년간 세무서에서 누가 그걸 파는지 안 파는지 내다보고 있을 거냐? 그런 이 관리상의 문제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2월 과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양도소득세 전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강의를 끝내면서 생각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가려운 것은 이런 세법 계산의 큰 원리도 물론 알고 싶지만은 가려운 것은 당장 내 것 팔면 세금 매기느냐 안 매기느냐 얼마를 매기느냐 내 것 팔면 무엇을 얼마를 공제해 줄 거냐 이게 지금 여러분은 더 가려운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가려운 대목을 긁어줘야 되는데 이 녹화하는 강의 가지고는 그런 것까지 강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나도 그런 것까지 하기는 재주가 없어요. 워낙 규정이 복잡해서 말로서 표현하기가 여간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큰 줄거리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다음에 가령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고 또 우리 공실클럽이 다시 강의를 열어서 또 제가 다시 유행이 또 강의를 나가게 되면 그때 가서 여러분하고 그런 가벼운 데까지도 공부를 하면 되고 우선 여러분은 이런 큰 줄거리만 이해해 두셔도 여러분이 판단하는데 상당히 좋은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코로나가 해방되어서 새해 말끔히 씻어지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또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제가 강의하는데 재미를 붙여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